일본 대학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대기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영어 수업에는 빈자리가 있는데요. 일본 전국 548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강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외국어 교육을 연구한 언어학자입니다. 처음에는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어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직접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0년 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대학가를 뒤흔든 한국어 열풍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국립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죠. 매 학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는 수강 신청 현황을 확인합니다. 어떤 언어의 학생들이 몰리는지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학의 외국어 교육은 오랫동안 영어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국제사회에서 영어는 공용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교단에 섰던 1990년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은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문적 전통이 깊은 언어들이었죠. 의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가 필수였고, 외교나 예술 분야에서는 프랑스어가 중요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어가 급부상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비즈니스 수요가 폭발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적 실용성이 언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저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호기심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수강생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학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548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문적 관점에서 한국어가 그렇게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 교류가 활발한 건 사실이지만 영어나 중국어처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어는 아니라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영문학과 2학년 학생이었죠. 그 학생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 수강 인원이 꽉 차서 신청을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고요. 그 학생의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요. 번역으로는 느낌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학생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에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한 통로였던 거죠. 일본 내 한국어 학습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한국어 학습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강의실 풍경은 통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 교육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걸까요? 취업에 유리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는 명확한 경제적 동기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실용적 동기만으로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캠퍼스 벤치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있었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대사의 뉘앙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런 감정이 담겨 있어. 번역으로는 표현이 안 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시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었죠. 좋아하는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온라인에서 한국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언어 교육을 연구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즐거워서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 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은 필요에 의해 시작됩니다. 취업을 위해, 학위를 위해, 자격증을 위해.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의 46%가 학습 동기로 취미를 꼽았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 학습자들이 커리어나 학업을 이유로 꼽는 것과 확연히 다른 패턴이죠.
저는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어 교육자로서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어에 무엇이 있기에 학생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어 수업을 참관해 보기로요. 동료 교수에게 부탁해서 초급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지켜봤죠. 첫 수업이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그리고 아, 야, 여.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저도 따라 읽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음절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건 우리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도 달랐고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15세기에 창제된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제 원리가 이토록 정교하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자음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니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리음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발음 기관의 형태를 직접 시각화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했습니다. 모음은 또 어떻습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이 문자 체계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읽다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일본은 한자를 빌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문자 체계를 변형한 것이죠. 유럽의 언어들도 대부분 라틴 알파벳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백지 상태에서 창조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제 원리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한글에 대해 너무 무지했구나. 이웃나라의 문자인데 이토록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30년간 몰랐다니.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그 문화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언어의 문자 체계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라면 학습의 장벽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과 훈민정음에 관한 책들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언어 교육을 연구한 학자가 이제야 이웃나라의 문자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서적들을 빌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일본 대학의 외국어 교육 역사를 돌이켜보면 영어의 지배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죠. 대학 입시에서 영어 점수는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과목이었습니다. 제2외국어는 말 그대로 부차적인 선택지였을 뿐입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제2외국어의 양대 산맥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깊이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독일어를 선택했고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택했죠. 그 시절 아시아 언어는 관심받기였습니다. 중국어조차 비주류였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중국어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기 시작하면서 실용적 동기가 분명해졌죠.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어 선택의 기준은 경제적 실용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 공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대규모로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어가 필수라는 인식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수강생들의 학습 동기가 뭔가요? 동료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K-팝이죠. 한국 드라마요. 자막 없이 보고 싶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외국어를 배운다고요. 그게 언어 학습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응력 시험 응시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87개국에서 약 41만 명이 응시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였죠. 일본 내에서도 응시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였죠. 한류 콘텐츠가 일본에 상륙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중장년층이 주요 소비자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자막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10대와 20대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의 언어 자체를 습득하려 했습니다. K-팝 아이돌의 팬미팅에서 직접 소통하고 싶어 했고, 한국 팬들과 온라인에서 교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대박, 화이팅, 오빠. 그들에게 한국어는 이미 낯선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일부였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한글 창제 원리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문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체계였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시각화한 자음, 철학적 원리를 담은 모음, 기본자의 획을 더해 파생자를 만드는 규칙성.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80년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어냈다니. 그것도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초급 수업에 다시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죠. 30년 경력의 언어학자가 초급반 학생이 되는 겁니다. 동료 교수는 의아했지만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적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저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었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자들,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저는 그 순간 펜을 놓았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문자화했다고요? 저는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라틴 알파벳,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하지만 발음 기관을 직접 시각화한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모양, 시옷은 이빨의 형태, 이응은 목구멍의 동그란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소리와 문자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다음은 모음 차례였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교수가 기본 모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인 삼재 사상이 문자 체계에 녹아있다는 설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체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기본 자모는 보통 일주일이면 익힙니다. 빠른 학생은 며칠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합치면 96자입니다. 외국인이 이걸 익히는데 보통 몇 주가 걸리죠. 그런데 한글은 기본 자모 24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조합 원리가 명확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이 책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음의 제자 원리, 모음의 철학적 배경, 글자의 조합 방법까지. 세계 어떤 문자도 이렇게 체계적인 해설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문자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그 창제 원리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글 자모를 직접 써봤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손에 익지 않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니 글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혀의 움직임이 글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학자로서의 흥분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한 것 같았죠. 30년간 언어 교육을 연구하면서 이웃나라의 문자에 이토록 깊은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몰랐다니 부끄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글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이 국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것이죠. 세계 문해 교육의 상징으로 한글과 세종대왕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세종대왕일까요? 구텐베르크도 있고 다른 문자 개혁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핵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못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엘리트가 아닌 일반 민중을 위한 문자였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해 교육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도 한글의 체계성을 높이 샀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펄벅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글자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일회성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계에서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했습니다. 한글이 다른 언어권에서 문자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문자가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이 민족이 한글의 표음 체계에 주목한 것이죠. 물론 이 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이웃, 나라의 문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현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 문자의 우수성을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요. 학자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가 어떻게 580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번역본과 함께 대조하며 읽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해례본의 제자의 부분에는 자음 글자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기역은 아음이라 하여 어금니 소리를 나타내는데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니은은 설음이라 하여 혀소리를 나타내며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요. 저는 거울을 꺼내 직접 발음해봤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발음할 때마다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정말로 글자의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음성학적 연구의 결과였죠.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음성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양에서 현대 음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보다 400년 앞서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문자화했습니다. 해례본에는 가획의 원리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자의 획을 더해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기역의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니은의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다시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소리가 세질수록 획이 추가되는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체계를 정리해봤습니다. 놀라운 논리성이었습니다. 기본자 5개에서 출발해 나머지 자음들이 파생되는 구조. 이건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자질 체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는 또 달랐습니다. 천지인 삼재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상징하는 평평한 가로선, 사람을 상징하는 곧은 세로선. 이 세 기본 요소를 조합해 11개의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양 철학과 음성학이 결합된 것이죠.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체계적 설계였습니다. 해례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인지의 서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구절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580년 전 문장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 그래서 창제 원리가 이토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책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설계 철학을 가진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라틴 알파벳도 아랍 문자도 일본의 가나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명확한 목적의식 아래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죠.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탄생한 현대적 문자다. 저는 한글 연구에 몰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왜 한글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을까요? 이웃나라의 문자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인데 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학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연구의 주변부였습니다. 서양 언어학이 주류였고 중국어학도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한국어학은 상대적으로 관심받기였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인정하기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이웃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자료를 읽어갈수록 그런 편견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글과 일본 문자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사용합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각각 46자씩 있죠. 여기에 한자 수천 자를 더해야 일본어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어를 완전히 습득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 24자입니다. 자음 14자와 모음 10자. 이 24자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합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본 자모만 익히면 바로 읽고 쓸 수 있죠. 외국인이 한글을 익히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어 기본 문자 92자 플러스 한자 수천자. 한글 기본 자모 24자. 학습 효율성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물론 언어의 우수성을 단순히 문자 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언어에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만 놓고 보면 한글의 설계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한글의 관계였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문자 입력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디지털 입력에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문자 입력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모 조합 방식이 터치스크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입력 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어도 병음을 입력한 후 한자를 선택해야 하죠. 이 변환 과정이 입력 속도를 늦춥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8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니요. 세종대왕이 미래를 예견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시대를 초월한 효율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학생들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그들이 한글을 쉽게 익히는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문자 자체가 배우기 쉽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3학년 학생이었죠.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왜 이렇게 쉬운지 아세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영어는 예외투성이잖아요. 발음 규칙도 불규칙하고요. 그런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이 정확히 핵심을 짚은 것이었죠. 한글은 표현문자이면서 표기와 발음의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어처럼 복잡한 철자 규칙이 없습니다. 쓰인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쓸 수 있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언어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적어둔 노트였죠. 그 안에는 세계 여러 문자 체계에 대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한글 15세기 한국에서 창제된 표현문자. 저는 그 한 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한글을 그저 하나의 표현문자 정도로만 인식했던 겁니다.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 철학적 깊이, 시대를 초월한 효율성을 전혀 몰랐죠. 저는 새 노트를 꺼내 한글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기관 상형의 원리, 가외계 체계, 천지인 삼재 사상,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 페이지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이웃나라의 문자를 제대로 몰랐어. 부끄러운 일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야겠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특별 강의를 열기로요. 주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현대적 의의. 일본 학생들에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라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한글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 강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로 일본 학생들에게 강연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강의 준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계를 학생들에게 전해야 했으니까요.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국제 언어학계의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어학회에서도 한글의 체계성을 높이 샀죠. 특히 자음 글자가 발음 기관의 형태를 시각화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자에서 파생자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왜 한글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했을까요? 서양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웃 나라인 우리는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복잡한 역사가 학문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학자라면 정치적 맥락과 별개로 학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뿐 아니라 언어학 전공 학생들, 그리고 호기심에 참석한 학생들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의 문자인데도 깊이 공부하지 않았죠. 최근에야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공부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글자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뜬 것, 모음 글자가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담고 있는 것, 기본자에서 파생자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기역, 이은, 미음, 시옷, 이응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자가 어떤 발음 기관을 형상화한 것인지 그림으로 설명했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가 소리를 낼 때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 쪽으로 올라가죠.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나 소리를 내보세요. 혀끝이 어디에 닿나요? 학생들이 소리를 내며 확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정말이에요. 혀가 그렇게 움직여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580년 전에 이런 분석이 가능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서양에서 현대 음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19세기입니다.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이런 분석을 완료하고 문자 창제에 적응했습니다. 400년을 앞선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한글의 현대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가진 장점을요. 자모 조합 방식이 컴퓨터 입력에 적합하다는 것, 표기와 발음의 일치도가 높아서 음성 인식 기술에 유리하다는 것, 24자의 기본 자모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높다는 것.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일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것과 널리 알려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일본 학계에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저 자신도 그랬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을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하나 더 익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고 배우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감사를 표하는 학생도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한국어 공부에 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한글이 그냥 예쁜 글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원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 늦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니까.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 그게 학자의 본분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죠. 저는 앞으로 한글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만큼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 강의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글 연구가 제 학문 생활의 새로운 축이 되었죠. 3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 위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층이 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정기적으로 참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학생들이 한글을 익히고 한국어를 구사해가는 과정을 관찰했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곡선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기본 문자를 익힌 후 어휘와 문법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죠. 문자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철자나 한자에 오랜 시간을 쏟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싶었죠. 동료 교수들과 함께 소규모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문자 습득 속도를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글 기본 자모를 익히는데 평균 5일이 걸렸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합친 일본어 기본 문자를 익히는 데는 평균 3주, 중국어 기초, 한자 500자를 익히는 데는 평균 6개월이 걸렸죠. 물론 이건 문자 습득만을 비교한 것이고 언어 전체의 난이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학습 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죠. 발표 후 여러 동료 학자들이 다가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부는 흥미롭다며 공감했고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선배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일본 학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 학자들이 할 일 아닌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어학은 국경을 넘는 학문입니다. 우수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어느 나라 학자든 할 수 있는 일이죠. 오히려 외부의 시선이 더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0년간 이웃나라의 문자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선배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몇몇 젊은 연구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글 연구에 관심이 있다며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소규모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일본인 연구자들과 제1한국인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죠. 모임에서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언어학적 분석,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응성,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학습의 역할, 매주 한 번씩 모여 논문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젊은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언어에 대한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과학과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한글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문자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자, 그리고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죠. 캠퍼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젊은 세대가 그런 문자에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한글 연습을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쓰고 아, 야, 여, 모음을 씁니다. 60대 중반의 언어학 교수가 초등학생처럼 문자를 연습하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했죠. 거리를 걸으며 간판들을 읽어봤습니다.
더듬더듬이었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58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을 연구하신다고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요. 그래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는 걸 30년간 몰랐던 것이 부끄러웠죠. 한국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의 시선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법이죠. 저도 일본어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 연구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양국 학계에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학자의 본분이라는 걸 한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학생들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관문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본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실에서 한글을 공부합니다. 60대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30년 경력의 교수로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한글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